내 손주 선물 하나 사주는 게 죄가 된 세상이구나. 그 말을 내뱉으며 집을 뛰쳐나왔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며느리가 화를 내며 가져가 버렸어요. 어머님, 우리 교육 방침을 무시하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생 한복집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운 67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4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도시로 왔는데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니었어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이신 분들, 세대 차이로 힘드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최정자입니다. 올해로 67이 됐죠. 이 나이에 평생 살던 곳을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침 일찍부터 한복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제 손끝에서 태어난 한복들이 벽에 걸려 있더군요. 하나하나 내리면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이 분홍 저고리는 누구 딸 결혼식용이었고 저 남색 두루마기는 어느 어르신의 칠순 잔치복이었죠.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 근처로 오셔서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아들 윤석이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해왔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혼자 지내는 게 점점 버거워지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일에 파묻혀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찾아오고 바느질할 일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한복 대신 양복을 입고 전통시장도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죠. 저녁이면 홀로 밥상을 받으며 이게 뭔 삶인가 싶었어요. 그러던 중 윤석이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지연이도 엄마 오시길 바라고 있고 애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가까이 계시면 자주 뵐 수 있잖아요. 며느리 지연이가 저를 반긴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혼할 때부터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손주들도 만나고 싶었고요. 민재는 이제 중학생이고 수빈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죠. 평생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한복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옷들 속에 제 인생이 담겨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며 아들을 키운 세월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은 시간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아이고야, 이제 이 아이들과도 헤어져야 하는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아까운 건 남편이 입던 두루마기였어요.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만들어준 거였는데 몸에 꼭 맞게 치수를 재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어깨가 넓고 키가 큰 남편이 그 옷을 입고 나서면 정말 멋있었거든요. 여보, 나 혼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까요? 혼자 중얼거리며 옷을 접었습니다. 답이 돌아올 리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들네와 함께 살면 행복할까요? 며느리가 정말 저를 반길까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좋아할까요? 내가 괜히 나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새 아파트 계약도 했고 이사 날짜도 정했으니까요. 마지막 날 밤 한복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재봉틀도 색색깔 실들도 단골 손님들이 앉던 의자도 모두 추억이었어요. 여기서 보낸 40년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바늘 끝에서 피어난 세월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아들과 함께 살면서 손주들도 돌보고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사차가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세 실을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복집 문을 잠그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맡던 실과 첫 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더군요. 아들이 엄마,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외롭지 않을까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슴 한편에서는 설렘이,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아들 네 가족이 모두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며느리 지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정갈하고 세련된 모습이 여전히 예뻤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하며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민재는 키가 많이 컸더군요. 제 어깨까지 올 정도였어요. 수빈이는 여전히 앙증맞았고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할머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정말 좋아요. 수빈이가 제 손을 잡고 아파트 안내를 해주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집을 보니 감탄이 나왔죠. 아들이 성공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윤서가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있구나. 네, 엄마. 이제 엄마도 편하게 지내세요. 첫 며칠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으니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네 집에 가면 지연이가 차를 내어주고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인사를 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연이의 표정이 처음과는 달랐거든요. 여전히 예의는 바르게 지켰지만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침 일찍부터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끼리 잘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배려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나니 다른 의미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자주 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뜻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자주 왔나 보네. 마음이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뜸하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주들의 반응도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신기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시큰둥해지더군요. 할머니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수빈이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게 이상하다는 뜻이었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고, 수빈아. 할머니는 원래 이렇게 말한다. 이상하지 않아. 근데 친구들 할머니는 안 그래요. 아이의 순진한 말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말할 때 조심하게 되었어요.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민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입고 간 한복을 보고 한마디 했거든요. 할머니, 그런 옷은 명절에만 입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할머니 평소 옷이란다.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요. 촌스럽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평생 고운 옷을 만들어 온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죠. 그저 속으로만 삼켰어요. 지연이도 은근히 제 방식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면 정중히 말렸어요. 어머님, 아이들 용돈은 저희가 주고 있어요. 너무 많이 주시면 버릇이 나빠져요. 조금만 주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무작정 주면 안 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주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주고 싶었던 제 마음은 이해받지 못했죠.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가져가면 지연이는 고마워했지만 실제로는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건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짜다고 해서요. 요즘은 저염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든 음식이 아이들에게는 짜다는 거였어요. 평생 그렇게 간을 맞춰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틀렸다는 말인가 싶었죠. 도와준 게 아니라 방해였단 말이냐.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들이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들과 함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그 속에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손주들도 처음에 호기심이 사라지자 할머니에게 시큰둥해졌죠.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보지도 못했고요. 저녁이면 혼자 아파트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었을까? 한복집을 정리하고 여기까지 온 게 옳았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이니까 결국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외로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혼자 살던 때보다 더 외로웠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윤석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었거든요. 정성스럽게 멸치 육수를 우리고 미역도 충분히 불려서 만들었죠. 지연아, 윤석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다. 아침에 먹여줘. 아, 어머님. 고마워요. 그런데 윤석이는 아침에 시리얼만 먹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연이의 대답이 차가웠습니다. 고맙다고는 했지만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점심에라도. 점심은 회사에서 드시고요. 어머님,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간단하게 먹는 게 편해요. 간단하게 먹는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복잡하고 귀찮은 것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결국 그 미역국은 거의 다 버려졌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들을 위해 만든 음식이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빈이 생일이 다가와서 선물을 사주고 싶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원피스를 골랐죠. 아이가 좋아할 만한 분홍색이었어요. 수빈아, 할머니가 선물 샀다. 우와, 진짜요? 뭐예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선물을 건네주자 수빈이가 기뻐했죠. 그런데 지연이가 와서 옷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이런 옷은 너무 화려해요. 수빈이는 평소에 이런 스타일 안 입거든요. 아이가 좋아하잖아. 요즘은 아이들도 심플한 걸 선호해요. 이런 건 좀 옛날스러워요. 옛날스럽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고른 건 뭐든 옛날스럽고 촌스럽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바꿔올까? 아니에요, 그냥.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이 취향을 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 취향을 모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손주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수빈이는 그 원피스를 입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옷을 입히더군요. 제 선물은 옷장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민재와의 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길래 도와주려고 했어요. 민재야, 뭘 하고 있니? 역사 숙제요. 조선시대 복식에 대해 써야 해요. 오, 그럼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겠네. 한복에 대해선 할머니가 전문가란다. 제가 자신 있게 말했죠. 평생 한복을 만들어 왔으니까 아는 게 많았거든요. 할머니는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 찾는 게 정확해요. 민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아는 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경험일 뿐이라는 뜻이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알고 있는데. 요즘은 다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아는 건 옛날 방식이고요. 옛날 방식이라는 말 또한 상처였습니다. 제 평생의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는 건 쓸모없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지연이의 말들도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제가 만든 나물 반찬을 보며 한 말이었어요. 왜? 몸에 좋은 건데. 아이들이 안 좋아해요. 너무 전통적이라서요. 전통적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걸 보며 서글펐습니다.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것들이 모두 낡은 것 취급을 받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서양식으로 먹어요. 샐러드나 파스타 같은 거요. 파스타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아들 윤석이에게 하소연해 볼까 했지만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걸까? 제 방식이 낡은 걸까?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모두 잘못된 걸까? 사람은 늙으면 사랑마저 짐이 되는 거냐?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들이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한복집에 있을 때는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더 외롭고 소외된 기분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아파트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속에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느새 등이 굽고 주름이 깊어져 있더군요. 정말 늙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서로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뭘 말해도 부담스러워하고 뭘 해도 방해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용히 있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참고 참던 것이 결국 터지는 날이 왔습니다. 수빈이 생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손주 생일 선물을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걸 사주고 싶었거든요. 수빈아,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니? 진짜 뭐든 사줄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다 사줄 수 있어. 수빈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스마트폰 사주세요. 친구들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런 걸 가져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 건 엄마가 사주는 거 아닐까? 엄마는 중학교 가서 사준다고 해요. 근데 친구들이 다 놀려요. 아이의 속상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손주가 원하는 걸 사주자고. 다음 날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아이용으로 나온 것 중에 괜찮은 걸로 골랐어요. 생각보다 비싸더군요.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수빈이에게 선물을 줄 때 아이는 정말 기뻤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손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그걸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수빈이 생일 선물이야. 어머님, 우리 교육 방침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단호한 톤이었어요. 아이가 갖고 싶어 했어. 그래서 다 사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 교육에 안 좋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이유가 돼요? 남들 다 하면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지연이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요즘 아이들 키우는 방식을 몰라요. 무작정 사주기만 하면 버릇만 나빠져요. 내가 뭘 몰라. 스마트폰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아세요? 아이들이 게임만 하게 돼요.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그렇다고 다 들어주면 돼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지연이가 스마트폰을 아이에게서 가져갔어요. 수빈이가 울기 시작했죠. 엄마, 왜 가져가요? 할머니가 사주신 건데.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신 거야. 이건 너한테 필요 없어.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겨우 기뻐하던 손주가 다시 슬퍼하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지연아, 아이가 우잖아. 그냥 갖게 해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내가 손주 선물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선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교육 방침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 방침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뭘 몰라서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나한테 미리 물어보라는 거냐? 그게 맞죠. 어머님이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 알지만 아이 부모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부모 허락이라는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었어요. 저는 아이의 할머니인데 손주에게 선물 하나 사주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내 손주 선물 하나 사주는 게 죄가 된 세상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눈물이 계속 났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큰 갈등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 마음처럼 어수선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주가 원하는 걸 사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선물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1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고 수빈이는 울음을 그쳤지만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과하게 말한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가 사과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태도였어요. 그날 밤 윤석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연이가 상황을 설명했나 봐요.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아이들 교육은 예전과 달라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죠.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는 거냐?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 가장 아팠어요. 존재감을 지우고 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계속 났어요. 이런 일을 겪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는데 싶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이는 예의는 지켰지만 더욱 거리를 두었고 아이들도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은 아들 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봤자 눈치만 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혼자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TV만 봤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윤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안 오세요? 지연이가 걱정한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걱정할 리 없었거든요. 아마 아들이 저를 달래려고 하는 말이겠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 엄마, 그러지 마세요. 가족인데 이렇게 지내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말 가족이라면 왜 이렇게 외로울까 싶었거든요. 윤서가, 엄마가 자주 가면 지연이가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맞춰가면 돼요. 맞춰가라는 말이 뼈 아팠습니다. 제가 맞춰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며느리나 손주들은 맞출 필요 없이 저만 맞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자주 오지 마세요. 그때 윤석이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려서 말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너무 자주 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매일 올 생각은 없어. 그냥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지연이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많다는 듯한 아들의 표정이었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들까지 그렇게 말하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갔습니다. 그것도 미리 연락해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갔어요. 마치 남의 집에 가는 기분이었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아침 일찍 한복집에 나가서 바느질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TV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고요. 가끔 아들이 안부 전화를 했지만 그것도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럼 됐네요. 바빠서 자주 못 가지만 이해해 주세요. 바쁘다는 핑계였죠. 정말 보고 싶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올 텐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말할 상대가 없었거든요. 가끔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게 전부였어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들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었죠. 간단히 때우는 날이 늘어났어요. 라면이나 빵 같은 걸로 끼니를 해결했죠. 살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한때는 당당했던 제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이런 삶을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걸까? 한복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비록 외롭기는 했지만 거기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손님들이 찾아와서 옷을 맞추고 제 솜씨를 인정해줬어요. 그때가 더 나았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평생 살던 곳을 떠났을까? 아들 말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한 게 후회되었어요. 어느 날은 옛날 단골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한복 하나 맞추려고 하는데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죄송해요. 이제 가게 문 닫았어요. 그래요? 왜요? 솜씨가 그렇게 좋으셨는데. 솜씨가 좋다는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제 솜씨를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좋은 곳 좀 소개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전했어요.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날들이 이어졌다. 그 말이 절로 나왔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는데 저만 멈춘 것 같았어요. 가끔 산책을 나갔지만 재미없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함께 얘기하며 걷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싶었죠. 하지만 새로 사귈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뭔가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재미없는 사람일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변화 없는 똑같은 하루들이 반복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점심 대충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때우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부였죠.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어요. 아들은 바쁘다고 하고 며느리는 거리를 두고 손주들은 관심 없고 저는 그냥 혼자 늙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무료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공고문을 봤습니다. 지역문화센터 전통의상 전시회 참가자 모집.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왠지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후 산책을 나갔다가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한 여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복에 관심 있으세요? 네. 저요? 네, 어르신께서 입고 계신 저고리가 정말 아름다워서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오래된 옷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고왔죠. 아,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정말 솜씨가 뛰어나시네요. 저는 이 문화센터 관장 박선영이라고 해요. 박선영 관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전시회 참가에 관심 있으실까요? 전통 의상을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어르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 바느질을 아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전통 바느질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동안 낡았다,
촌스럽다고 들었던 제 솜씨를 전통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과 솜씨가 중요하죠. 어르신의 저고리를 보니 정말 섬세하고 정교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솜씨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박선영 관장이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그 작은 종이가 묵직하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와서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선영 문화센터 관장. 간단한 글자였지만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거울을 보며 자문해봤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위축된 모습만 보였어요. 과연 이런 제가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만약 실패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실망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옷장을 정리하던 중 예전에 만든 한복을 발견했어요. 아들 결혼식 때 입으려고 특별히 공들여 만든 것이었죠. 자수도 직접 놓고 색깔 조화도 신경 써서 만든 작품이었어요. 그 옷을 들어보니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던 시간들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내 손끝은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포기한 건 바느질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박선영 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관장님, 저 어제 한복 입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참가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센터로 와서 이야기해요. 다음 날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죠. 박선영 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함께 준비해요. 전시회 계획을 설명해 주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지역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서도 취재를 온다고 했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냥 즐기면서 하시면 돼요. 박선영 관장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졌죠. 작업실을 구경하니 여러 가지 천과 실, 도구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바느질 도구들이 반가웠어요. 여기서 작업하시면 돼요.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세요. 천을 만져보니 감촉이 좋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뭘 만들까 하고 계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르신이 가장 자신 있는 걸 만들어 보세요. 가장 자신 있는 것. 그건 역시 여성 한복이었어요. 저고리와 치마를 조화롭게 만드는 건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거든요. 그럼 한복을 만들어 볼게요. 특별한 한복을요. 좋아요. 어르신만의 특별한 작품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날부터 매일 문화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졌어요. 바느질을 시작하니 예전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땀 한 땀 바늘을 놓을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다른 참가자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나이 비슷한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었죠. 모두 각자의 작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정자 씨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옆에서 작업하던 분이 제 작품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점점 작품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의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활기찬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저만의 일로 조용히 진행하고 싶었어요. 며칠 지나니 작품이 제법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저고리는 연한 분홍색으로, 치마는 진한 자주색으로 만들었어요. 색깔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죠. 자수도 직접 놓기 시작했어요. 꽃무늬를 정교하게 수놓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즐거웠어요.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들이니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박선영 관장이 중간중간 와서 격려해 주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있어요. 전시회가 기대되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작업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아들네 눈치도, 며느리와의 갈등도, 외로움도 모두 사라졌죠. 오직 바느질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전시회 개막일이 왔습니다. 한 달 넘게 준비한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연한 분홍색 저고리와 진한 자주색 치마, 그리고 정교한 꽃무늬 자수까지. 제가 봐도 아름다운 작품이었죠. 전시회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죠. 과연 사람들이 제 작품을 어떻게 볼까 싶었거든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의 작품도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작품이 돋보일 수 있을까 걱정되었어요. 정자 씨, 작품 정말 멋있어요. 여기 가장 좋은 자리에 전시할게요. 박선영 관장이 제 한복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어주었어요. 조명을 받으니 더욱 화려하게 보였죠. 오전 10시에 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긴장해서 작품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사람들 반응을 지켜봤죠. 다행히 제 작품 앞에서 감탄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이 한복 정말 아름답네요. 색깔 조화가 환상적이에요. 자수가 정말 정교해요. 손으로 직접 놓은 거 맞나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점심 무렵 젊은 기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이런 솜씨는 어떻게 익히셨어요? 40년 넘게 한복집을 운영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 왔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은 이런 전통 기법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전통 기법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낡았다고 여겨졌던 제 방식이 전통 기법이라고 불리는 거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을 하실 건가요? 글쎄요, 나이도 많고 해서.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귀한 기술을 계속 이어가셔야죠. 기자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작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죠. 이 꽃무늬는 어떻게 수놓으신 거예요? 바늘을 이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설명하면서 보니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후 2시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석이와 지연이 그리고 아이들이었어요. 전시회에 온 거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네가 제 작품을 보러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는데 아마 신문 기사를 봤나 봐요. 윤석이가 제 작품 앞에 서서 한참 바라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가 이걸 만드셨어요? 지연이에게 물어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머님이 직접. 지연이도 놀란 것 같았어요. 제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더군요. 아이들도 신기해했어요. 특히 수빈이가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정말 예뻐요. 오랜만에 손주가 저를 칭찬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민재도 다가와서 작품을 자세히 봤어요. 할머니, 이 자수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는 건 옛날 방식이라며 무시했던 아이가 이제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해온 일이거든. 어렵지 않아.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촌스럽다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지연이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몰랐네요. 괜찮아. 이해해. 이런 솜씨가 있으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칭찬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때 방송국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지역 방송에서 취재를 나온 거였죠.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을 만드신 분이시죠?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방송 인터뷰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카메라 앞에 선이 떨렸지만 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이 작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였죠. 전통 한복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비결이 있나요? 비결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한 땀 한 땀에 정성과 사랑을 담으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제 작품 앞은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촌스러움이라 불리던 게 전통이라 불리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낡고 촌스럽다고 여겨졌던 제 솜씨가 이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어요. 윤석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괜찮다, 아들아. 엄마도 몰랐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은. 그날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감탄했고 전통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네 가족이 함께 걸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었죠.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하세요.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지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그동안 부담스러워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응원해주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 기자들의 관심, 가족들의 인정.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우울했던 모습이 이제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손끝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전시회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예상보다 큰 반향이 있었어요. 한복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전통 자수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연락들이 계속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였죠. 박선영 관장도 제안을 했어요. 정자 씨, 문화센터에서 전통 바느질 강좌를 열까 해요. 강사로 나서 주실 수 있나요? 강사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만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에요. 전통을 이어간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바느질이 아니라 전통을 전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윤석이가 지연이와 아이들과 함께 제 집을 찾아온 거예요.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왔죠. 엄마,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뭘 축하한다는 거냐? 전시회 성공 축하하고. 그리고 그동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려고요. 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연이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만 봤네요. 아니야, 너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야. 어머님의 지혜와 경험을 무시한 게 후회돼요. 앞으로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때 수빈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희 졸업식이 곧인데요. 응, 그래. 할머니가 만드신 한복 입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거든요. 수빈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촌스럽다며 피했던 아이가 이제는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우리 졸업식 한복도 만들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주들이 저를 다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그럼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한복 만들어줄게. 민재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한복 하나 만들어주세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반응 변화가 신기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관심 없어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어요. 윤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자주 뵙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일도 응원할게요. 무슨 일 말이냐? 문화센터 강사 일 말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아들이 제 일을 응원한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 옷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냐? 네, 어머님께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동안 몰라서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배우고 싶다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동안 무시당했던 제 지식이 이제는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자주 안부를 물었고 며느리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죠.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더군요. 젊은 분들도 있고 비슷한 나이의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부터 전통 바느질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강의를 시작하는 순간이 정말 벅찼어요. 제가 선생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수강생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제 설명에 감탄하기도 했죠. 선생님, 이렇게 정교한 바느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세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보람있을 줄 몰랐어요. 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손주들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빈이는 연한 노란색으로, 민재는 은은한 회색으로 만들기로 했죠. 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이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가끔 와서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님,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어요? 오랜 경험이지. 너도 배우면 할 수 있어. 정말 배우고 싶어요. 시간 날 때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와 함께 바느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동안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어느 날 윤석이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기사 나온 거 회사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괜히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운걸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왜 숨겨요?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손주들의 한복이 완성되었을 때 아이들이 입어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 정말 예뻐요. 친구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할머니, 저 이거 입고 졸업식 가는 게 너무 기대돼요.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졸업식 날 손주들이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감탄했죠. 어머, 이 한복 어디서 맞추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수빈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이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제가 다 기뻐요. 지연이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밤 잠자리에 누우며 생각해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내 인생의 바늘은 아직도 사랑을 꿰매고 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제 손끝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켰어요. 이제 매일이 기대됩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업도 하고 손주들 옷도 만들고 며느리에게 바느질도 가르쳐주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죠. 지금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합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제 손끝에서 아름다운 작품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